자, 88번 reshape 패키지의 특징이죠. 우리 6장 R 기초와 데이터 마트 편 중에서 드디어 이제 데이터 마트 편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마트는 뭔가요? 특정 데이터를 가공해서 특정 부서나 조직이 이용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데이터 마트라고 하게 되죠.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변형하기 위해서는 R에서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eshape 패키지와 plyr 패키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 출제 가중치는 낮지만 각각 패키지의 특징을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reshape 패키지라는 것은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크게 melt와 cast라는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melt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게 출제 포인트이죠. 즉, reshape 패키지는 데이터를 재구성할 때 데이터를 긴 형태, long 포맷의 형태에서 wide 포맷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구조를 바꿔주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할 때 또는 시각화할 때 우리는 많은 열변수가 있으면 데이터 분석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보완하기 위한 패키지가 바로 reshape 패키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melt와 cast를 말씀드렸습니다. melt가 출제 포인트라 했습니다. 자, melt란 역할은 데이터를 긴 형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래 하단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개의 변수가 있고 그걸 3개의 변수로 우리는 줄여주게 되죠. 이건 비록 아주 직관적인 비교지만 변수가 30개, 50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열이 많은 데이터는 굉장히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축이 되고자 하는 기본 변수를 고정하게 되고 나머지를 한 개의 컬럼에 다 넣게 됩니다. 그 값을 또 다른 value란 변수 안에 넣게 되면 50개의 열 변수가 4개의 열 변수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바꿔낼 수가 있죠. 그러면 특정 행을 조건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형태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melt 함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cast는 이와 같이 long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정 데이터로 요약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기능을 cas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마트에 이용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바로 plyr 패키지입니다. 자, plyr 패키지는 데이터를 split, 쪼개게 되고 특정 함수를 apply, 적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combine, 결합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 번에 데이터를 split하고 apply하고 combine하게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plyr 패키지의 특징입니다. 자, plyr은 다중코어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즉 병렬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훨씬 연산 속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plyr 패키지고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 reshape은 melt가 출제 키워드고 plyr의 출제 포인트는 plyr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plyr 패키지의 주요 함수입니다. 자, plyr은 다양한 데이터 구조에 적합되어 있는 함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바로 네이밍 규칙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5개의 우리는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ddply라는 것은 앞에 D는 데이터 프레임,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D,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해주는 함수를 ddply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선 이 D가 갖고 있는 의미, 즉 데이터 프레임을 해석하는 문제, 뒤에 있는 D, 데이터 프레임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하단에 있는 dlply라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아서 리스트로 출력해주는 함수를 dlply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임 규칙에 따라서 앞에 2개의 알파벳을 통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고 해당되는 88번, 89번, 90번 우리 거의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1번 R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정규분포 함수입니다. 하단에 보여주게 되는 4개의 함수는 다 정규분포일 때 이용되는 함수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키워드에 따라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정규분포 함수인지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4년에서 5년 정도의 텀의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 91번의 포인트입니다.
R놈이라는 것 앞에 R이 붙었다는 것은 정규분포 난수 생성이고 데이터 분석할 때 가상의 난수표를 생성할 때 많이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생성할 때도 1번 R놈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D놈입니다. 바로 확률密도, density의 약자고 확률密도 함수를 계산할 때 이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P놈은 누적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값 누적되어 있을 때 확률을 구할 때 이용이 됩니다. Q는 분위수의 뜻입니다. Q놈은 누적분포 함수의 분위수 값을 계산할 때 이용되는 함수이죠. 공통적으로 네 가지 정규분포 함수이다. 두 번째, 앞에 있는 R과 D, P와 Q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가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91번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4, 5년에 한 번 정도의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92번과 같은 유형의 개념 정의 문제가 요즘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해당되는 데이터 그대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파생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새롭게 논리적 구성을 만들고 그 새롭게 생성된 변수를 파생 변수라고 하게 되죠. 키와 몸무게가 있으면 우리는 체지방지수라고 할 수 있는 BMI를 만드는 것 파생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관적 판단, 특정 함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정의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파생 변수는 주관적이고 목적 중심적으로 데이터를 변형해서 새로운 분석 관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할 때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다는 것은 좀 더 데이터 속에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정의 요약 변수가 있습니다. 원시 데이터를 요약, 집계하는 생성된 변수이죠. 기존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월에 특정 고객의 구매액을 안다든지 같은 것 대표적인 요약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변수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고 적절하게 해당되는 분석 시점에서 적합한 변수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93번 요즘 들어 결집값 출제 가중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반드시 결집값 내지 이상값 아웃라이어는 반드시 한 문항의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결집치라는 것은 누락되어 있는 값이죠. 따라서 이 결집값을 처리하지 못하면 데이터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집값의 원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물론 한 번도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지만 25년도에 반드시 한 번쯤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결집치 타입 MCAR이 있습니다. 결집치가 데이터의 다른 변수나 결집된 변수와 독립적, 랜덤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이걸 MCAR이라 합니다. 두 번째 MAR이 있습니다. 결집치가 다른 관측된 변수와 관련이 있지만 결집된 변수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죠. 고학력일수록 소득 분포 값이 결집값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관련이 있지만 즉 이 소득과 결집값은 서로 무관한 현상, 대표적인 MAR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MNAR이가 있습니다. 자, 결집치가 해당 변수 자체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이죠. 해당되는 고소득자,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 정보를 노출하기 싫어합니다. 자, 이런 것들 대표적인 MAAR 타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4번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집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이고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대치법이 있죠. 결집값을 특정 하나의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영어로 imputation이라고 하게 되죠. 이런 단순 대치법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가중치 파트이죠. 완전 분석법이라는 것은 결집치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결집치가 없는 정말 완벽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의 데이터가 삭제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걸 정보 손실이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순 대치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결측치를 평균으로 대치한다거나 또는 중앙값으로 대치한다거나 최빈값으로 대치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부터 출제 포인트가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단순 확률 대치법이라는 것은 결측치를 가진 변수의 분포를 기반으로 랜덤하게 값을 생성해서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설문 문항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한 사람이 입력하지 않았어요. 평균 대치법은 1에서 7까지 다 더해서 평균을 나누는 값으로 결측치를 대치하는 방법. 평균 대치한다면 단순 확률 대치법은요. 랜덤하게 1번서부터 7번 중에 랜덤하게 하나 뽑아서 대치하는 방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회귀대치법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회귀분석을 학습하지 않았는데 회귀분석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변수와 결과가 되는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해 보는 것이 회귀분석이죠. 여기서 보시면 결측치가 있는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원인이 되는 변수를 가지고 하나의 함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함수식을 통해서 어떤 특정 종속변수, 즉 원인이 되는 변수로 결과 변수로 예측하는 방법, 그것으로 대치하는 방법이 바로 회귀대치법이라 할 수가 있죠. 자, 크게 또 한 가지 카테고리는 다중대치법입니다. 다중대치법은 이와 같은 결측치를 여러 번 대치해서 완전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법이죠. 앞에서 특정 결측값은 평균으로 하고 특정 값은 중앙값으로 하고 특정 값은 회귀대치법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대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편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값이 대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산 속도, 계산성을 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중대치법이고 어쨌든 간에 결측값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말 예측을 잘해서 추정을 하더라도 그건 추정값입니다. 즉 완전하게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결측값의 대치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95번입니다. 이상값 검색이죠. 자, 이상값은 데이터에서 다른 데이터와 아주 일반적 패턴에서 멀리 벗어난 값을 이상값,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령 데이터 같은 경우에 80 이상 또는 90에 가게 되면 아마 인간의 연령 관측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상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값 데이터 입력 오류일 수도 있고 또는 입력 오류가 아니고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데이터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상값이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분석하고 제거한다는 건 잘못된 분석 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보기에서 이상값은 일단 제거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100% 오답 보기이고 대표적인 출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값을 탐지하는 방법, 크게 단별량과 다별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별량이라는 것은 한 개의 변수로 이상값을 탐색하는 방법, 다별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변수로 탐색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단별량으로 이상치를 탐색하는 방법 대표적인 거 상자 그림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한값, 하한값, Q3 더하기 1.5 IQR을 벗어나는 값들 또는 Q1에서 빼기 1.5 IQR을 벗어나는 값들은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하게 되죠. 두 번째 G스코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준화 점수이죠. 통계 분석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 G스코어라는 거 통해서 나온 값이 3과 마이너스 3 좌우로 벗어나게 되는 걸 우리는 이상값이라고 탐색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G스코어를 쓴다는 건 뭘 가정할까요? 정규분포임을 가정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ESD 알고리즘입니다. 해당되는 평균에서 3배의 표준 편차를 벗어나게 되는 값들 이상값이라고 하게 되고 이 SD 알고리즘도 정규 분포임을 가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별량 이상치 탐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다별량 이상치 검색 방법도 있죠. 바흐-라노비스 거리, 나중에 군집 분석할 때 거리의 측정 개념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용어이고 말 그대로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해 볼 때 사용되는 겁니다.
바알라노비스 거리 등고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등고선 바깥으로 밀려날수록 그건 이상값에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성분 분석 나중에 우리 통계 분석 파트에 등장하게 되고 그 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차원 축소하는 기법이죠. 그때 주성분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치 그걸 우리는 이상값이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산점도 x, y 수정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데 그 일반적인 패턴에서 아주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관측치 값은 이상값 판단이라고 하게 되죠. 이렇듯 96번 포인트에서는 단별량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상값 진단 방법의 특징과 전제 조건들. 두 번째, 다별량 이상값 검색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 포인트입니다.